안녕하세요. 이렇게 정덕도서관에 와서 새로운 분들과 또 젊은 학생들을, 어린 학생들을 만날 수 있어서 되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게 연구재단에서 이런 과학적인 또는 의학적인 사실들을 잘 알리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 같고요. 연구재단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국가 연구비를 받아서 연구도 하고 또 환자 치료를 많이 고민하다가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눌 수 있어서 되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정덕도서관은 사실 되게 안에 들어온 거는 거의 처음인데 워낙 이제 많이 들어오고 또 이렇게 이런 강의를 할 수 되게 뜻깊게 생각하고요. 이제 저희 제목처럼 유방암을 잘 구분을 해서 유방암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또 다양한 성질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를 잘 알면은 그 유방암은 이제 많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유방암에 걸렸다고 해서 어떤 손 쓰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일은 이제 굉장히 흔치는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방암도 마찬가지로 지금 암의 치료에 아주 중요한 부분은 정밀의학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그 암별로 각각의 성질과 여러 가지 상태를 구분한 다음에 정밀하게 타격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세세한 얘기보다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갈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암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국 유방암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유방암의 맞춤 치료에 대해서 이제 저는 외과 의사지만 수술도 하고 또 많은 약물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그 약물 치료가 어떤 분들한테는 전혀 필요가 없고 어떤 분들은 꼭 필요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맞춤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수술 또한 맞춤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절제를 하지만 성형도 할 수 있고 이제 로봇으로도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수술에 대한 얘기까지 모든 치료들이 각 환자분들에 딱 맞게 맞춤으로 되고 있다는 그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방암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전체 인구의 절반은 여성분들이죠. 그 여성분들한테 제일 많이 생기는 암이 유방암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200만 명 이상 되는 분들이 유방암에 걸리셨는데 이 암은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사망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6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유방암으로 사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유방암에 걸려서 치료가 잘 되고 유방암 정도는 워낙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꽤 많은 분들이 유방암에 걸리는 분들 주변에 한두 분은 다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적절하게 치료를 하지 않거나 방치하면은 그 병은 이제 우리 목숨을 뺏어갈 수 있는 무서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많이 생기고 얼마나 많이 돌아가신 대략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암의 발생률을 볼 때는 10만 명당 몇 명이 생기는지를 보는데요. 10만 명에서 100명이 생기면 되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이렇게 서구권, 미국이나 호주 이런 데는 딱 봐도 굉장히 많이 생기죠. 100만 명에 100명, 그럼 되게 많이 생기는 병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떤지 보면 100만 명 중에 60명 정도 생기니까 아주 많이 생기진 않지만 그래도 꽤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망률을 보시면은 미국 선진국의 의료 수준이 높다고 하지만 10만 명당 유방암 100명 걸려서 12명 많은 환자분들이 돌아가시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보시면은 6명밖에 안 되거든요. 굉장히 치료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이 전반적으로 매우 높지만 특히 유방암 분야에 있어서 발전 속도 또 새로운 약에 대한 도입이나 새로운 신약에 대한 임상 연구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리딩을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혹시 주변에 누가 유방암에 걸리더라도
낙담하지 않고 큰 병원을 찾으시게 되면 충분히 완치하고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양에는 왜 이렇게 많이 생길까요? 뒤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유방암이 한 가지 관련되어 있는 거는 비만입니다. 근데 젊은 분들이 살찐 분들은 한국 분 별로 없기도 하지만 주로 이제 폐경 후의 여성분들 5, 60대 분들이 체중이 증가되면은 비만 세포에서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폐경이 됐는데도 에스트로겐이 그러면 쭉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에스트로겐이 나와서 그게 이제 유방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서구권들은 특히 고도비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고도비만 환자에서 유방암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유방암이 얼마나 많아졌냐면은 이 데이터가 2주 전에 나왔거든요. 2021년도 데이터가 따끈따끈한 데이터인데 제가 의과대학을 졸업하는 2004년도에 졸업했는데 이때만 해도 1년에 10,000명밖에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매우 많다까지는 아닌데 불과 한 10몇 년 사이에 이제는 1년에 3만 명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아시는 분 중에서 유방암에 걸린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요. 그것도 나이도 말씀드리겠지만 좀 젊은 분들도 있고 또 나이 드신 분들 그런 분들의 유방암 계속 걸리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다른 암도 많이 생기고 있지만 특히 갑상선암이 많이 또 주변에 있으실 텐데 이 커브는 좀 특이하게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갑자기 뚝 떨어졌다 다시 좀 올라가는 독특한 모양새를 갖고 있죠. 혹시 이유를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또 날카로운 대답이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이제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발생하는 결국에는 이때 뭐가 있었냐면은 갑상선암이 너무 과잉 검진이다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2013년도 이때 주요 의학 저널에 한국의 독특한 갑상선암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비판적인 글이 실렸고 그것 때문에 검진하는 이런 의학계에서 갑자기 갑상선암 초음파를 많이 안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발생률이 쭉 줄어들었다가 다시 이제 검진의 갑상선 초음파가 열심히 하면서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갑상선암은 실제로 그로 인한 사망률 자체는 매우 낮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갑상선암도 미분화암이라든가 아주 고약한 암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드물게 사망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치료가 잘 되는데 유방암은 이 핑크색 라인인데요. 보시면 한 번도 꺾이지 않고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역시 이제 유방암은 적절한 치료가 되지 않으면은 사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암에 걸리면은 잘 치료해야 되는 병이고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변화율도 보시면은 유방암은 이 기간 동안에 매년 4, 5%씩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른 암들은 특히 또 특이한 점이 있죠. 위암만이 또 주변에 걸리실 수 있고 대장암 이런 암들은 그냥 꾸준하게 있으나 딱히 막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특히 위암 같은 경우는 이때에 비해서 다소간 꺾이는 양상이기도 합니다.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위암은 중요 원인 중에 2가지를 꼽자면 짜게 먹는 점 소금기가 많은 것 음식하고 또 한 가지는 헬리코박터죠. 근데 이제 내시경을 열심히 하면서 헬리코박터가 발견이 되면 삼재요법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로 또 짜게 먹는 식습관 예전에 어르신들은 김치하고 간장하고 밥 먹었잖아요. 그런 식습관이 고염분 식습관이 위암의 원인이 되는데 점점 이제 서구화된 식습관이 되면서 그런 고염분 식사를 많이 줄이게 됐고 그런 것들이 이제 위암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방암은 이제 꺾이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나이를 한번 보시면은 한국 유방암들은 과거에는 굉장히 젊은 나이에 더 많이 생겼는데
우리나라도 식습관이라든가 생활 습관이 서구화되고 있죠. 그래서 특히 결혼을 좀 잘 안 하시고 또 출산도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점들은 유방암을 출산이나 출산, 수유, 모유 수유는 유방암에서부터 좀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서구화된 생활 습관들을 통해서 그런 변화도 생기고 또 음식도 그런 고지방 식이들을 먹으면서 점차 나이 든 분들의 유방암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은 이제 중간값이 50대를 돌파했습니다. 꾸준하게 고령층에서 유방암 늘어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점점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도 검진을 해서 암을 좀 발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서구랑 극명하게 차이나는 점이 나이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서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경 후에 나이 드신 분들이 유방암 많이 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60살이 중간 나이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경 후에 체중 관리를 안 하면 비만이 이제 폐경 후 여성의 서구권에서 특히 유방암 원인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중간값이 이제 50대까지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서양과는 좀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병 기수인데요. 우리나라는 유방암 검진을 국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아프긴 하지만 눌러 찍는 맘모그래피, 유방 촬영술을 국가에서 2년에 한 번씩 검진을 해주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조기에 발견이 잘 되고 있고, 그런 국가검진 외에도 개인적으로도 많이 하시잖아요. 어떤 회사에서 검진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그럴 때 이제 유방 초음파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검진이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기암으로 발견되는 확률은 1%가 채 안 됩니다. 우리가 사기암이라고 하면 이제 유방암이 뼈로 전이가 되거나 간전이 있거나 이런 게 좀 사기암인데, 그런 확률은 1%도 안 돼요. 그래서 검진만 잘해도 빨리 발견할 수 있는데, 아주 많은 경우는 20% 정도는 이렇게 제자리암이라고 해서 암이 아주 초기 단계 혹은 1기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1기랑 0기를 합치면은 70% 가까이 아주 빨리 발견이 되고, 당연히 일찍 발견할수록 치료가 잘 되죠. 완치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방암의 현황에 대해서 한번 봤고,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유방암 치료에 대해서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스타벅스 여기 계시면 많이 가실 거고, 우리 학생들도 엄마 따라 아빠 따라 가서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음료수를 시키기도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작년인가 이렇게 지역별로 바리스타 분들이 자기만의 레시피로 이렇게 프로모션을 했던 그걸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가면, 강릉에 가면, 뭐 문경에 가면 거기에 계신 바리스타가 개발한 아주 달콤하거나 뭐 아주 진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레시피를 해서 이렇게 스타벅스 정해진 메뉴가 있기도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레시피를 골라서 먹는 그런 게 있죠. 이제 요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제 모든 게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치존이라면 잘 안 써요. 우리 앞에 있는 친구 치존이라는 말 아세요? 뭐예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취향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자기만의 취향이 있죠. 옛날에 영화 중에 9살 내 인생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9살짜리들도 자기만의 취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뭐 음식을 먹거나 여행을 가거나 공부를 하거나 해도 자기만의 공부 스타일이 있어. 어떤 친구는 스타벅스에서 이어폰 꽂고 공부하는 게 제일 잘 되는 친구도 있는가 하면 스카를 꼭 가야 되는 친구도 있고, 집에서 해야지 잘 되는 친구도 있고, 이제 다 취향이 다 다릅니다. 이제 킹스맨 영화 보셨어요? 다 아네, 우리 친구. 그래서 이렇게 옷도 기성복이 아니라 맞춤을 다 해서 입는 게 자기 몸에, 어떤 분들은 팔이 길 수도 있고 다리가 긴 분도 있고, 자기 몸에 딱 맞는 맞춤 옷을 입는 시대이기 때문에
유방암도 이제 맞춤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자 앞에서 스타벅스 얘기도 하고 취존의 얘기도 드렸지만 유방암도 기수랑 성질이 너무나 다 다릅니다. 그래서 주변에 유방암 걸린 분들이 있을 때 어떤 분들은 뭐 전절제를 했다, 어떤 분들은 항암을 했다, 어떤 분들은 약을 먹고 있다, 어떤 분들은 표정약을 먹고 있다. 이게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이 수많은 경우의 수 때문에 유방암 환자분들의 치료 경우의 수는 한 100가지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또 어떤 경우는 교수님별로 다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병원별로 다를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옵션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큰 줄기가 있어야죠. 그 큰 줄기 중에 중요한 게 바로 요 세 가지입니다.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있죠. 그리고 두 가지가 있는데 또 다른 호르몬은 이제 프로게스테론입니다. 두 가지 다 우리 여성분들의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일을 하는데 이제 유방암이 이게 좀 지나치게 되면 뭐 혹은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이런 호르몬에 의한 유방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유방암의 중요한 마커는 헐투인데요. 헐투는 성장인자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 이제 좋은 이제 피부 세포 뭐죠? 이제 줄기세포 이런 거 얘기 나오죠. 어떤 상피세포 인자 EGF라고 하는데 고가의 기능성 화장품 중에서 EGF가 들어있는 기능성 화장품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거의 일종이 바로 헐투입니다. EGFR2라고 하는 거고 말 그대로 상피세포를 자라게 하기 때문에 유방암도 상피세포에서 생기거든요. 근데 얘가 과발현되면은 암세포가 또 마치 이제 피부가 재생되듯이 암세포가 빨리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통해서 치료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완전히 다른 암이라고 보여도 될 정도로 치료의 방향이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종류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아까 호르몬 수용체, 여성 호르몬이 있다고 했는데 요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호르몬 수용체 양성이라고 하고 아까 헐투라고 하는 성장인자 얘가 이제 고약한 애라고 했는데 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일단 제일 많은 거는 호르몬 수용체가 있고 헐투가 없는 암입니다. 얘를 이제 다른 말로는 내강령이라고 좀 어려운 말로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은 별 내용은 아니고 우리가 대부분의 암은 유관에서 생기거든요. 그래서 원래 유방에 만들어진 기능은 이제 모유 수유를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샘에서 유즙이 만들어지면은 그게 관을 타고 유두로 나오잖아요. 그 통로입니다. 그 통로가 유관인데 그 관을 이제 강이 이제 빈 공간 그런 뜻입니다. 내강령이라고 하고 허투가 아까 있었다고 했는데 허투가 있는 경우는 20% 정도 됩니다. 20%는 헐투가 있고 그러면 호르몬이 있는데 헐투가 없는 경우가 제일 흔한 경우고 얘가 70%를 차지하는데 근데 얘가 세 가지가 다 없을 수도 있죠. 허투도 없고 아까 두 가지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없는 경우가 바로 삼중음성. 삼중음성 말 그대로 세 가지가 다 없다 이런 뜻입니다. 얘가 20% 정도 되는데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암의 형태로 분류를 한 다음에 치료의 순서라든가 쓰는 약물, 치료의 항암 치료 여부 등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사실 요거 한 개만 잘 이해를 하셔도 유방암 치료를 굉장히 잘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호르몬 수용체가 있고 헐투가 없는 암이 있죠. 헐투가 있는 암이 있고 아까 세 가지가 다 없는 삼중음성 암이 있는데요. 이쪽에서 먼저 말씀드리면은 삼중음성하고 헐투는 일단은 항암을 무조건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독하고 치료의 말을 잘 안 듣기 때문이죠. 그냥 수술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항암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삼중음성 헐투 양성 유방암은 항암 치료를 먼저 합니다. 먼저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렇게 먼저 항암을 하게 되면
유방암이 마치 눈사람이 눕듯이 얼라프가 눈 녹듯이 사라지듯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 수술하는 거는 혹시 남았을지 모르니까 수술을 해서 정말로 없어졌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 비율이 50%가 넘습니다. 완전히 사라지는 비율을 저희가 전문용어로 완전 관해라고 하는데 절반이 넘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위해서 이제 약물 치료를 먼저 하는 게 바로 삼중음성 헐투인데요. 헐투는 아까 그 표적이 있었죠. 헐투라는 표적이 있기 때문에 헐투만의 표적 치료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같이 항암 치료랑 하면 60% 정도 거의 유방암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삼중음성 유방암이 치료가 이렇게 과거에는 항암 치료만 있었는데 이것도 치료가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가 들어오면서 또 성적이 더 좋아지게 됐고요. 그러면은 제일 흔한 호르몬 수용체 양성, 헐투 음성. 얘는 이제 일단 수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암 치료를 피하자, 이것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얘는 조금 성질이 순하니까 굳이 이렇게 힘들게 항암 치료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실제로 안 해도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럼 뭐 이모저모 따져봐야겠죠. 따져보는 것 중에 여전히 중요한 거는 기수입니다. 몇 기 들어보셨죠? 1기, 2기, 3기. 크기라든가 림프절 전이를 이제 개수를 세어봅니다. 뭐 1개 전이, 2개 전이, 4개 전이가 되면 이제 2등급, 2기로 올라가고 뭐 그런 식으로 따져서 개수를 세어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여전히 기수가 중요한데 당연히 기수가 높을수록 항암을 해야겠죠. 또 다른 거는 이제 성질입니다. 이 호르몬 수용체 헐투 음성 유방암도 독한 애가 있을 수 있죠. 마치 삼중음성이나 헐투처럼 그런 애들을 따져보는 게 이제 세포 모양을 보고 등급을 매기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어떤 걸 많이 하냐면 유방암 세포를 갈아가지고 RNA를 추출해서 여러 가지 유방암 관련 유전자를 점수를 매깁니다. 저희가 RNA 발현량이라고 하는데 점수를 매겨서 점수가 높으면 고위험군, 항암을 하는 어떤 치료가 지금은 표준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추가로 비용이 300만 원 정도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300에서 400만 원 사이 큰 돈을 들여가지고 검사를 해서 위험하면은 항암 치료를 하고 위험하지 않다라고 하면 항암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10년 전만 해도 다 항암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유전자 검사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항암을 안 하고도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르몬 양성 헐투 음성에서는 가급적 항암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정밀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저위험으로 판정이 되면 항암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치료들이 조금 더 복잡해졌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중음성 유방암에서는 과거에는 항암제만 있었는데 키트루다라는 약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면역 항암제가 들어오면서 치료 성적이 더 좋아졌고 이렇게 호르몬 양성 헐투 음성에서 고위험군으로 판정되면 항암 치료를 하더라도 일부는 또 재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버제니오라는 약이 나왔고요. 또 브라카라고 하는 유방암 유전성 유방 유전자가 있는데 이게 바로 그 안젤리나 졸리가 갖고 있는 유전자입니다. 그 돌연변이가 있으면 재발 위험이 높기 때문에 1년간의 림파자라고 하는 약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만 보더라도 유방암 치료가 굉장히 복잡하고 마치 사다리를 타듯이 내가 어떻게 가서 이렇게 떨어지면 이런 치료를 받고 어떻게 돼서 이렇게 가면 또 다른 치료를 받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경우의 수도 굉장히 다르다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환자분들이 오시면 무작정 수술부터 하고 지켜봅시다가 아니라 요거를 다 따져봅니다. 호르몬이 있는지 헐투가 있는지 이런 유전자 검사를 하기도 하고 기수도 따져보고 해서 그분한테는 이런 치료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을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조금 쉽게 말씀드렸지만
심지어는 이렇게 항호르몬 약제가 있는데요. 아까 요 호르몬 양성 유방암에서는 항호르몬 약, 에스트로겐을 억제하는 약을 쓰게 되는데 이것도 기본 5년이지만 이 5년짜리 약도 이렇게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 생긴 것하고 생리가 끝나가지고 60세 되신 분이 생긴 호르몬 양성 유방암의 치료가 벌써 많이 판이하게 다르고, 그래서 폐경 후에서 고위험군 혹은 폐경 전 고위험군이라고 하면 심지어는 치료 기간도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10년을 약을 복용하거나 더 많은 항호르몬 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에서도 그분의 위험도나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옵션이 있고 새로운 또 경우의 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호르몬 치료만 해도 굉장히 기간이나 약제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유방암의 이제 맞춤 치료의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아까 이제 호르몬 양성 헐투 음성을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고위험군들을 대상으로 해서 버제니오라고 하는 연구가 있었고요. 표준적인 항호르몬 치료에다가 이런 새로운 신약을 추가해서 지금 쓰고 있는 약이 되었는데 5,000명이나 되는 환자를 전 세계적으로 모았고요. 우리나라 환자분들도 연구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보고하는 지표는 이분이 이제 재발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 건데 3.5%라고 하니까 별로 커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커져가고 있는 거고요. 처음에는 2년 만에 이제 2년이면 사실 짧은 기간인데 2년 만에 3% 차이가 났는데 연구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3년 동안에 5% 정도 차이가 나기 시작했는데 이 상황에서 이걸 상대값으로 보면은 30% 정도 재발을 낮춘 셈인데요. FDA에서 여기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이런 5% 정도의 재발을 낮추는 것도 아주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FDA에서 약을 승인을 해줬는데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은 30% 정도 위험이 떨어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연구는 항상 그 바로 결과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추적 관찰하는 게 중요한데 차이가 조금 더 쉽게 와닿게 벌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약은 2년간 먹는 약인데 이렇게 2년 먹고 나서도 그 다음 2년이 더 지났는데 4년이 됐죠. 차이가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실 수가 있고 상대값도 30% 이상이고 절대적인 차이도 아까 5%에서 이제는 6% 이상 차이가 났고요. 국내에서는 4년 데이터가 나왔던 시점에서 국내 사용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약은 2022년 11월 달에 국내에서 승인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에서 비급여이라서 이 2년간 약을 먹으려고 하면은 비용이 5천만 원 가까이 발생합니다. 굉장히 고가의 약인데 우리나라 지금 보험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신약에 대해서도 쉽게 급여 허가를 내주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런 걸 잘 설명드리면은 또 많은 분들이 이 약을 통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위험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맞춤 항호르몬 치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나이가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런 고위험군일수록 치료기간이 10년이고 젊은 분들은 난소 기능을 억제하는 약을 같이 쓰는데 정말 고위험군이라고 하면 이렇게 버제니오라는 약제가 추가가 돼서 저희는 이렇게 항호르몬에다가 플러스로 표적약을 같이 임상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고위험군에서는 이 아베마시클립이라는 약제가 버제니오라고 하는 상품명을 갖고 있는 그런 신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헐투 얘기를 넘어가서 해보면요. 헐투는 아까 상피세포 성장인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얘는 결국 암세포를 막 자극해서 빨리 자라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암세포가 유방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피를 타고 암 전이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방암에 사망하는 이유는 뼈전이, 간전이, 뇌전이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헐트는 뇌전이가 잘 됩니다. 좀 불행한 얘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항암 치료와 표적약이 필요한데 얘네들은 자기들끼리 막 결합을 해서 암세포를 빨리 자라게 하는 신호를 안으로 보내서 이 암세포가 분열을 하고 마구잡이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이 헐투라는 게 나쁜 마커이고 얘를 공격하고자 하는 항체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데니스 슬레먼이라고 하는 UCLA에 있는 연구자가 과학자들과 함께 약을 개발을 했고요. 지금은 굉장히 치료가 좋아졌는데 최초에 이런 헐투를 공략하는 표적약이 항체였는데 허세틴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이런 항체약이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최초로 헐세틴이 나오면서 헐투 유방암의 치료 성적이 굉장히 좋아졌고 지금은 여기에다가 아까 퍼제타라고 하는 또 다른 약이 나와서 이 두 가지를 더블로 쓰거든요. 같이 쓰면은 치료 성적이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헐투 양성 유방암에서는 이 두 가지 약이 나왔는데요. 치료 성적이 크게 좋아졌고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은 이렇게 헐투와 이 성장인자가 이제 그룹이 있습니다. 4가지 그룹이 있는데 자기들끼리 막 결합해서 유방암 세포를 분열시키는 그런 신호를 주는데 이제 그런 퍼제타 허세틴을 같이 쓰면은 그런 신호를 매우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헐투, 헐3가 결합하는 것을 매우 강력한 시그널이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억제하는 효과적인 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런 퍼제타 추가로 인해서 성적이 얼마나 좋아졌냐면은 이렇게 많은 임상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쓰게 됐는데 이거를 크게 보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헐세틴하고 항암제만으로도 10명 중에 4분은 아까 유방암이 사라진다고 했죠. 눈 녹듯이 사라진다고 했는데 그런 40% 되는 분들의 10명 중에 4명은 암이 사라져 버리는데요. 퍼제타를 썼더니 10명 중에 6명이 암이 사라졌고 저희 병원이 제일 먼저 쓴 병원 중에 하나인데 2014년에 써서 저희 병원 데이터에선 60%가 넘습니다. 실제로도 현장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효과를 보이고 있어서 이만하면 됐지 싶은데 사실 다르게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게 60%가 암이 다 없어진다고 하면 40%는 이렇게 좋은 약을 썼는데도 암이 남아있다는 거죠. 10명 중에 4명은 여전히 오히려 더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헐투 유방암이 오면 저희가 특히 사이즈가 웬만하면 2cm가 많이 넘으세요. 헐투는 암을 빨리 자라게 하고 막 키우니까 암이 빨리 자라는데 이런 분들은 이렇게 조기 퍼제타 허세틴을 같이 쓴 항암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완전 간해가 오면 암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편안하게 남은 표적약만 하게 되는데요. 암이 남은 경우는 이제 40%가 해당이 되는데 이런 분들은 오히려 더 고위험군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연구가 있었고요. 그 연구 이름이 바로 이제 그리고 이제 이렇게 TCHP 이제 이 두 가지 TC는 항암제 이름 약자고 HP가 헐세틴, 퍼제타입니다. 그래서 얘의 이제 한 특징은 4가지를 3주 간격으로 6번 사용을 해야 되고 얘는 이제 조금 쉽지만 이 항암제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변에 헐투 유방암에 걸리신 분이 항암하고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은 표적약물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항암제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약만으로도 연구에서는 암이 없어진 분들이 있지만 표준요법은 항암제를 같이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목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항암제 없이 좀 유방암 치료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는 않다라는 점이고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여전히 헐투 유방암이 이런 좋은 표적약이 나왔지만 같이 써야 되는 항암제 때문에 만만치가 않다라는 점이고요.
저희가 이제 항암제를 어떻게 하면 조금 쉽게 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해서 이렇게 저희 다른 교수님과 카보플라틴이라고 하는 항암제 용량을 좀 낮춤으로 인해서 성적은 똑같이 완전관해율은 비슷한데 독성을 줄이는 여러 연구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중요한 완전관해율은 비슷하게 용량을 낮춰도 유지가 되지만 빈혈이라든가 이런 카보플라틴을 용량을 낮춤으로써 부작용이 적다라는 사실을 보고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40%는 암이 남기 때문에 이분들은 정말 더 위험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이 캐서린 연구라는 게 있어서 이 연구는 TDM1이라는 게 이제 또 다른 표적 항암제입니다. 얘는 이제 아까 퍼제타, 허세틴 외에도 또 다른 표적 항암제 약물인데, 그러면 기존에 이제 허세틴 단독하고 비교를 해서 치료 성적이 얼마나 좋았는지 보니까 굉장히 많이 좋아져서 이거는 작년에 이제 7년 데이터까지 나왔는데 이제 요거는 사망률입니다. 아까 버제니오 데이터는 재발률을 봤는데 얘는 사망을 봤는데 사망 차이가 5%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은 사망률을 30% 이상 향상을 시켰기 때문에 이 약은 반드시 써야 되는 약이 되었고, 그래서 아까 같이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실제로 캐서린 연구를 해서 그 데이터를 이렇게 비슷하게 성적이 좋다라는 것도 제 발표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인터뷰했던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캐사일라가 좋은 소식은 22년도 가을에 급영화돼서 다행히 이제 치매암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굉장히 고가였거든요. 근데 6천만 원 정도 했었는데 이 약은 그래도 거의 막차로 급여의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약제이고, 아까 보였던 거 다시 짚어보면 이렇게 헐투이밤이 크다고 했는데 이렇게 와서 항암치를 열심히 해서 완전간에 오면 이때부터는 편안한 코스를 가지만 암이 남으면 이 캐사일라라고 하는 또 다른 표적 항암제를 써야 되는데 얘는 이제 조금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헐세틴, 퍼제타만큼 아주 편안한 약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항암제에 비하면 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인공이 삼중응성 유방암인데요. 아까 호르몬 양성, 헐투 양성을 봤는데 이게 다 없는 거죠. 삼중응성 유방암은 이런 표적약을 쓰는 마커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딱 봐도 주구장창 항암 치료만 해서 너무너무 환자도 힘들고 또 성적도 그럼에도 재발도 자꾸 하고 이런 게 있어서 이제 키트루다라고 하는 PD-1 억제제입니다. 이 키트루다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2018년도인가요? 그때 노벨 의학상에 두 분이 받았는데 한 분은 미국에 있는 분이었고 한 분은 일본에 있는 분이었죠. 두 분 다 이 PD-1, PD-L1 그걸 발견한 공로로 노벨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혁명적으로 치료를 바꿨는데 그 가장 힘들다는 삼중응성 유방암에서도 이렇게 치료 성적이 크게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키트루다를 써서 아까 이런 경우에는 완전간에 암이 사라지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한국인 데이터도 한국인도 삼성병원, 아산병원에서 80명이 참여를 했는데 기존의 항암제로서는 한 절반 정도 되는 분들만 암이 다 사라졌는데 키트루다를 추가하니까 거의 한국 분들의 70% 정도 성적이 대폭 향상이 됐고, 그리고 그러면 실제 재발률도 보시면은 전체 데이터에서도 한 8% 차이가 나는데 한국인에서는 20% 이상 차이가 나죠. 굉장히 효과가 좋다는 느낌을 받으실 텐데 실제로 한국 삼중응성 유방암 환자에 있어서도 치료 성적을 크게 올릴 수 있는 약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의 결론은 한국 분들도 키트루다를 쓰는 것이 why not? 안 쓸 이유가 없다. 치료 성적이 똑같이 좋기 때문에 과거에 삼중응성 유방암 걸리면은 매우 힘든 항암만 받아야 되지만 거기다 키트루다를 추가해서 힘든 과정은 비슷하지만 그래도 성적이 더 좋아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현 시점에서 이렇게 고위험 삼중응성 유방암에 환자가 방문하시면은
여전히 힘들긴 합니다. 이렇게 항암 치료를 매우 딱 봐도 좀 복잡하고 긴 항암 치료를 하면서 동시에 펜브로이즈마비 키트로다인데요. 요거를 같이 하고 수술을 하면은 한 60에서 70% 되는 분들과 암이 사라집니다. 이분은 이제 편안하게 남은 키트로다를 하면 되는데 어떤 분들은 또 아까 헐트처럼 암이 남아있죠. 이런 분들이 사실은 여기서 이분들이 진짜 안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약을 썼는데도 말을 안 들었다는 얘기는 그 암이 그만큼 더 독하다는 얘기이기도 해서 이런 분들은 여전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키트로다를 더 쓰거나 아니면은 이제 먹는 항암제를 쓰거나 이제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으면 어떤 약을 쓰기도 하는데 이분들 중에 일부가 굉장히 독하기 때문에 이제 현재 가장 많은 연구도 되고 있고 실제로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신약들을 개발하는 포커스가 이쪽에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환자분이 처음 방문을 하면 빨리 수술해 주세요. 다들 너무 불안해하시고 걱정을 하지만 빨리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치료를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서둘러서 날짜를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세 가지 마커를 다 확인해서 그분한테 맞는 치료를 경로를 잘 따라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치료가 다르면 수술은 어떤가 해보면 수술도 이렇게 달라지는데요. 이제 이 부분은 좀 빨리 넘어가 보면 과거에는 겨드랑이 수술, 겨드랑이 전이가 많이 되니까 겨드랑이를 싹싹싹 긁어내다시피 해서 아주 큰 수술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일부만 떼는 감실인부절 생검술을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줄리아노라는 선생님이 도입을 해서 사용하게 됐고 지금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아예 겨드랑이 수술을 생략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유럽에서 했던 연구인데 이제 아주 작은 암에서 다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초기 암에서는 유방암이 겨드랑이 전이가 자꾸 되니까 그것 때문에 한 건데 사실 또 많은 분들이 전이가 또 없거든요. 그러면은 아주 초기인 분들은 이렇게 겨드랑이를 생략해서 재발률을 비교해보자라는 연구가 바로 사운드 연구였고 이 연구 결과가 2023년도에 나왔습니다. 작년에 나왔죠. 얼마 안 됐습니다. 작년에 나와서 해봤더니 차이가 없다. 영어로 돼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수술을 하거나 안 하거나 재발률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를 무조건 적용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 교수님이 잘 보고 아까 호르몬 양성 홀트 음성이 좀 순한 면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항암도 안 한다고 했는데 그분들 중에 나이가 좀 드신 분들 사이즈가 작고 이런 분들은 겨드랑이 수술을 안 해도 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런 캠페인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캠페인 대상은 70세 이상의 호르몬 양성 홀트 음성 순환암에서는 사이즈가 작거나 하면은 겨드랑이 수술 생략하자라는 것도 데이터로 이미 나온 상태고 저도 그렇게 환자분들한테 이런 거 설명드리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요즘 병원 현장이 많이 어렵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국소 마취로 수술을 합니다. 이제 겨드랑이 수술 생략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유방암만 잘 떼내는 것으로도 충분히 괜찮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이제 잘 말씀드리고 실제로 정밀하게 판정을 해서 명확하게 순하고 사이즈가 작으면은 유방 수술만 해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보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연구를 하고 연구 환자 모집은 다 끝났습니다. 서울대 한원식 교수님이 지금 유방학기 이사장님이신데 같이 저희 기관도 참여를 해서 이제 국내 전체를 하는 노틸러스 연구라는 게 있었고요. 지금은 1,500명 다 등록을 하고 관찰 중에 있습니다. 이 연구는 아마 한 3, 4년 뒤이면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5년간의 재발률을 비교해서 이제 이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역시 이제 일부 환자분들 항상 이런 연구에 아주 조심하셔야 할 점은 무조건 생략이 아닙니다. 무조건 생략이 아니라 잘 선정된 분들은 생략이 되겠다. 이제 겨드랑이 수술하게 되면은 팔 쓰는 불편하고 요즘 운동도 많이 하시고 뭐 어떤 분 피아노 치시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집안일 하시고 뭐 운동하실 때 불편하거든요. 불편한데
그거를 생략할 수 있으면은 아주 좋은 일이죠. 그래서 이런 연구도 국내에서도 이미 등록을 해서 관찰 중에 있고요.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요거는 저랑 친한 삼성병원 교수님이랑 이제 저희도 참여를 해서, 이거는 아까 헐투랑 삼중음성 유방암은 아까 암이 다 사라진다고 했죠. 다 사라지면은 많은 분들을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은 수술 안 해도 되나요? 딱 그런 생각 드시겠죠. 누군가는 그러면 암이 다 사라지면은 왜 굳이 수술을?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게 그런 연구 중에 하나인데요. 반응이 좋기 때문에 굳이 겨드랑이 수술을 할 필요가 있냐? 인 거죠. 그래서 MRI를 보고서 아주 반응이 좋은 분들을 잘 골라서 헐투나 삼중음성 유방암에서 겨드랑이 수술을 생략하는 연구입니다. 이 연구도 등록이 끝나가지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유방수술을 생략하면 어떤가? 같은 개념이죠. 반응이 좋으면 아까 눈사람이 녹아버리면은 굳이 그거를 꼭 수술로 확인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서울대 이한별 교수님이랑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유방암이 이렇게 반응이 좋은 분들 헐투나 삼중음성에서 맘모톰을 합니다. 그 자리에다 맘모톰을 해서 암이 안 남아있다라고 하면은 수술을 안 하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미래의 치료는 이런 분들을 마찬가지로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MRI나 여러 가지를 보고 잘 선정된, 잘 확인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수술 없이도 좋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꼭 해야 되는 분도 있죠. 어떤 분들은 브라카 돌연변이가 안젤리나 졸리가 멀쩡한 유방을 양쪽을 다 전절제하고 성형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그분이 유방암에 취약한 유전자가 있기 때문인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어쩔 수 없이 전절제를 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이라는 게 도입이 돼서 전절제술을 할 때 아주 작은 상처로 2cm 정도, 4cm 정도 조그만 상처로 로봇을 이용해서 전절제를 하고 성형을 동시에 하게 되면 수술 직후에도 그대로 유방이 살아있기 때문에 미용적으로 손해 없이 또 건강하게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로봇을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렇게 약물 치료도 맞춤이고 수술도 환자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맞춤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림프 부종을 만들 수 있는 예가 수술도 최소화하고 있고, 항암 치료된 반응이 매우 좋은 분들을 잘 찾아서 그런 분들은 수술도 최소한으로 줄여가는 연구도 하고 있고, 아직 임상에 적용하려면 시간이 좀 더 남았지만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는 반응이 좋은 분들은 수술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수술을 꼭 해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미용적인 걸 감안을 해서 심지어 전절제를 하더라도 아주 작은 상처로 로봇 같은 걸 이용해서 좋은 모양으로 전절제 수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결국 나한테 맞는 최적의 치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치의 선생님이랑 또 여러 다학제 교수님들과 상의를 해서 그 길을 잘 찾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환자분들에 맞는 맞춤 치료가 이제 유방암뿐만 아니라 다른 암에서의 미래의학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긴 시간 경청 감사합니다.